제가 갖고 왔어요. 누가 더 좋아? 화이트 발라서 아니 덮고 있네. 이렇게 앞에 뭐 있어? 탄산 앞에 가서 오. 앉으시죠. 편히 하시는 건데. 만중이 없을까 강제도 많았어. 강제도 강제를 하시겠어요. 무조건 찍어서. 오토로 가면 안 되겠다. 마이가 앞에 있는
갈라치는 여기 있죠. 이렇게 있잖아. 여기 카메라 이거 B에서 A. 아까 제가 보냈던 거 가운데. 오케이. 카메라 이거. 나봐. 카메라 이거. 나봐. 야, 카메라 이거. 나봐. 저거 있잖아. 저거. 들어오는 거 없어. 올해 기다리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저희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널들이 외국 분들이 계셔서 저희들이 이제 영어로 토론을 진행하는 게 맞겠으나 청중 여러분이 대다수가 저희 한국 분인 관계로 저희들이 한국어로 진행을 하고 외국 분들은 저는 통일기를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특히 먼 거리에 장거리 비행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와주신 패널 여러분께 특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고성규라고 하고요. 오늘 사회를 맡아서 진행을 하겠고요. 저는 이 헬스케어 타운 이 프로젝트의 어떤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한 3년 전에 JBC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진행했던 본부장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자리를 저한테 맡기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제주 국제자유도시는 과거 10년간 제주의 큰 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주는 지금도 또 매년 새롭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제주 헬스케어 타운 프로젝트는 그 제주 국제자유도시를 만들기 위한 6개 핵심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헬스케어 타운 프로젝트에 대해서 의논을 많이 하겠지만 얼마 전에는 그라운드 브레이킹 세러머니 즉 착공식까지 한 그러한 사업이고요. 그래서 신문지상에서 이 메디컬 투어리즘, 의료 관광에 대해서 많이 진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디스커션에서는 의료 관광뿐만이 아니고 이 헬스케어 타운 프로젝트가 메디컬 인프라스트럭처, 의료 그 간접 자본으로서의 제주도 국제자유도시를 만드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이 필요하겠나, 이런 것들을 선진국의 사례라든가 또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런 세션입니다. 특히 이 메디컬 인프라스트럭처는 글로벌 에듀케이션 인프라스트럭처하고 동일하게 하나의 양대 필라, 양대 지주로서 외국인들이 많이 살 수 있는, 오래 장기적으로 제주에 체류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장기 거주 요건 중에 중요한 그러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먼저 참석하신 분을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도영균 JBC 차장님이십니다. 또 심원희 박사님, 서울대학병원의 심원희 박사님. 미세스 탄마이안, 싱가포르에서 오셨습니다. 싱가포르 의료 싱헬스의 책임자이십니다. 미스터 말티 라우, 멀리 핀란드에서 오셨습니다. 인재 조치 계획의 전문가이십니다. 닥터 샤오밍, 중국에서 오셨습니다. 한국 스템셀, 줄기세포를 연구하는 그러한 그룹의 부사장님이십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위해서는 각 10분이 주어지고요. 가능한 시간을 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굉장히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첫 번째 프레젠테이션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JBC의 부원균 처장이십니다. 이 부처장은 JBC의 그 사이언스 파크 프로젝트를 한 6년간 맡아서 성공적으로 수행을 했고, 그의 그 리더십과 경험이 이 헬스케어 타운 프로젝트에도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부처장님 시작해 주십시오. 사실 모든 그 프레젠테이션이라든가 토론이 영어로 준비했었거든요. 근데 청중 여러분들이 대부분 한국에서 오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약 영어로 한다 그러면 오히려 더 이상할 것 같아가지고 긴급 제안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헬스케어 타운 프로젝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발표할 내용은요, 일단은 저희 제주도요. 제주도에 또 다른 이름이 이제 있습니다. 제주 프리 인터내셔널 시티라고 하죠. 국제 자유도시를 하나의 제주도로 제주도 미래를 보고 지금 저희들이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 자유도시 제주도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저희 기관의 이름입니다. 제주 프리 인터내셔널 시티 디벨롭먼트 센터 이름입니다. 제주국제자유개발센터, 그리고 제주 헬스케어 타운에 대해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는 사실은 관광지로 잘 알려진 곳이고요. 인구 58만 명, 해마다 찾아오는 관광객 수가 약 700만 명으로 하다가 작년에는 870만 명까지 갔습니다. 관광객 1000만 명이 이제 바로 이제 올해나 내년이면 달성될 것 같습니다. 그런 유명한 관광지인데, 아무래도 이제 주변 국가의 경제 성장에 따라 가지고 제주도의 관광지의 가치는 더욱더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저희들이 이제 생각하는 부분은 항상 저는 이제 싱가포르하고 비교를 많이 합니다. 싱가포르는 관광지가 아니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싱가포르에 찾아가는 그 수를 방문객 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관광객 수를 해야 됩니다. 그 규모를 해야 될 때. 근데 싱가포르를 보면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게 제주도의 미래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좋은 사례로서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싱가포르가 홍콩 그리고 다른 어떤 섬 국가하고 좀 비교를 해가면서 제주도의 미래를 설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주도의 지역적인 여건이라든가 인구적인 면 그리고 세계가 지정한 유네스코의 세계 자연유산, 세계 7대 자연경관의 선정된 점, 해마다 제주도의 가치는 높아지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제주도가 미래의 어떤 테마를 국제자유시라는 테마를 가지고 진행해 나가는 것을 이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개념입니다. 일단 사람, 상품, 사고의 이동이 자유롭고 기업하기 편한 곳, 이걸 이제 개념을 정해놨는데요. 그거를 이제 2차 종합계획으로 볼 때 우리가 4+1이라는 계획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4라는 게 관광, 의료, 교육, 그리고 1차 청정 산업 이렇게 했거든요. 사실은 여기서 교육하고 의료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아까 우리 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헬스케어 타운 사업도 여기서 이제 의료 관계가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의료하고 교육은 누구나가 정주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반 시설이거든요. 이 자체 개개인이 물론 목적될 수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제주도의 미래는 제주도에 찾아오는 제주도에 맞는 산업, 그거에 맞는 기업들이 과연 얼마나 많이 올 수 있느냐.
그런 기업들이 올 수 있는 프로젝트를 얼마나 만들 수 있느냐, 또 프로젝트와 더불어서 그거에 맞는 생활 환경을 어떻게 갖추느냐, 이게 이제 테마가 그 키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작하는 그 사업 중에서 영어교육 시설 있죠. 그게 교육부입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타운이 의료부입니다. 저는 이 두 개를 보면서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우리가 국제자유 유치는 우리만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마이크 테스트. 제주도에 과연 정규하는 외국인 수, 외국인이 왜 살까요? 외국 기업이 있으니 가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그 외국 기업은 왜 여기 올까요? 여기서 할 일이 있어야 오는 것이고, 또 여기서 살 수 있는 환경이 있어야 오는 거거든요. 환경은 되어 있습니다. 청정한 자연 환경 좋죠. 그렇지만 외국인이라는 시설, 예를 들어서 외국인 학교, 외국인 병원 없이 외국 기업을 유치한다. 그것도 또 좀 넌센스 있고 그렇고. 그러면서도 이제 그런 기업들이 환경이 만들어졌어도 제주도가 그들의 목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가 찾아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주도는 청정 자연을 가지고 있는 크리에이티브 인바이러먼트라든가 그 창의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다음 커뮤니케이션이 되겠습니다. 다음 커뮤니케이션 제주도 옮기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했죠. 근데 결국은 이제는 완전히 본사를 옮겨왔죠. 왜냐? 제주도는 여기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유발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꼽힌 거예요. 여기서 다음뿐만 아니고 뭐 제1의 구글, 제1의 트위터, 제1의 페이스북 나오지 말라고 버렸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지식 기반 산업에 관계되는 그런 기업들을 얼마나 많이 제주도로 데려올 수 있냐, 이런 데 주안점들에 대한 하나의 그 툴을 국제자에서 이제 전복을 시켜보는 것이죠. 네, 그런 취지에서 이제 4+1인데요. 저는 이제 이거를 한국에는 4+1이 아니고 4 for 1, 그러니까 1을 위한 4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 그 기관의 일입니다. JDC인데, 사실은 40년 전부터 저희들은 굉장히 발전을 해왔죠, 사실. 그렇지만 뭔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이고,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의 보물주라고 하는 그런 그 제주의 어떤 효율적 개발을 위한 기간을 좀 효과를 가져가고자 했을 때, 이거는 중앙정부에서 좀 지원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이제 국가 그 산하기관도 이제 2002년 태동을 했죠. 목적은 이제 제주도를 국제자에서 만들기 위한 것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프로젝트 시작했습니다. 프로젝트 가지고 시작했는데, 프로젝트에 대한 아무래도 개발 사업에 만만치 않잖아요. 비용이 들잖아요. 비용에 대한 쓰머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이제 국가로서 특별히 혜택을 받은 게 여러분 아시는 공항이라든가 항만에 있는 면세점 있죠. 면세점 운영권을 저희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세점에서 운영 수익을 시드머니로 활용해가지고 개발 사업에 투자하면서 제주도 발전을 가자. 그 취지에서 JDC가 태어났고, 물론 이제 국회 산하기관으로서 미션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4+1에 관련된 사업을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죄송합니다. 물론 그 지자체가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가 이제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그 특별자치도의 개념도요. 국제자유주의를 위한 투자유치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현행 중앙정부의 법과제도 가지고는 굉장히 힘들겠다. 뭔가 제주도에 대해서 외교, 국방, 사업 빼놓고 좀 특권을 줘보자. 네, 이렇게 해서 특별자치권을 이제 갖게 된 것이죠. 목적은 국제자유주의를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 특별자치가 얻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제자유주의 핵심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방정부인 제주특별자치도로 지원을 받게 되어 있고, 또 중앙정부에서도 총실대 제주 지원 사무실을 넣어가지고 측면 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는데, 이거는 굉장히 좋은 성공적인 아마 구조로 되어 있지 않을까 저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코어 프로젝트, 역대 핵심 프로젝트 해가지고 2005년 저희 창립되면서 시작해왔죠. 이제 10년 됐는데, 아까 우리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맨 마지막으로 저희 헬스케어 타운이 지난 4월달 이제 착공을 했습니다. 제주 헬스케어 타운, 제주 6대 핵심 프로젝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도 이제 영어교육 도시 되겠죠. 영어교육 도시에 아시겠지만 NSS 제주가 개교를 했고, 그 다음에 코리아 인터내셔널 스쿨을 개교했죠. 그리고 올해 10월달에 이제 캐나다의 브랜스원을 개교를 합니다. 예, 부분적으로 굉장히 성공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헬스케어 타운도 마지막이지만 저희들이 이제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이언스팍 이미 준공해서 그 허벌판인 사이언스팍에 이미 80개 이상의 기업이 들어와서 이제 기업 활동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화협상원 이제 부지조공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항공우주마을관도 이제 공정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예래동 휴양림 주거단지는 처음 예래동 휴양림 주거단지 시작했지만 그동안에 이제 말레이시아의 버자로부터 이제 투자 위치를 성공시킴으로써 버자야 제주 리조트라는 이름으로 지금 본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설부 관광량 이미 사업이 끝났죠. 이렇게 이제 많은 성과를 지금 지난 10년 동안 저희들이 거둬들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5 스트레이트 플랜다 해가지고 이제 5개의 전략적 프로젝트를 지금 구상하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거는 이제 그 각각의 사업의 이제 위치가 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10분 제한인데 좀 빨리 하겠습니다. 헬스케어 타운이고요. 헬스케어 타운 초기 사업 목적은 물론 아까 말씀 나왔지만은 의료 관광이 주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료 관광도 물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될 것이고 특히나 이제 사업 초기에 투자를 위한 그 환수 아니면 매력적인 투자 가치를 볼 때는 관광지인 제주도의 의료 관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광지라고 해서 2박 3일, 3박 4일 짧은 관광지보다는 현해의 그 환경을 갖추고 있는 제주도에 복합 헬스케어 타운을 설치했을 때 6개월 내지는 1년까지 장기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테마가 의료 관광이고 그리고 또 의료 관광의 그 가치는 앞으로 무궁무진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헬스케어 타운 사업을 맡으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미션과 비전 다시 한번 정해봤는데요. 헬스케어 타운 사업이 단순한 의료 관광이 초창기 목적이 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라는 틀을 보았을 때 그 국제자유도시에 맞는 의료 인프라에서 역할이 더 중요하다. 그 이유는 향후에 거주하게 될 제주도에서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글로벌 의료 환경을 구축해놓자. 그리고 그런 제주도민, 외지인 포함한 도민과 외국인과 그리고 기타 지역, 근처에 사는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어울려줬습니다. 그들에게 아주 국제적이고 세계적인 의료 시설을 제공해준다. 그런 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그 타운을 건설하자. 이게 저희 비전이고 미션이라고 저희 재정립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걸 위해서는 세부적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병원부터 유치해야 될 것이고 또 가장 그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그런 우수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서 또 의료 산업도 활성화시킬 수 있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다고 의료 관광은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의료 관광은 그 헬스케어 타운에 쭉 포함되어 있고 궁극적으로는 제주도의 의료 환경을 글로벌하게 구축해놓자. 이게 이제 중요한 앞으로의 테마가 되지 않을까 저희 업무 추진을 그렇게 지금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조감도가 되어 있고요. 지금 그 의료 복합단지죠. 헬스케어 타운은 규모가 약 47만 평입니다. 47만 평에 이제 웰스파, R&D파, 메디크파 이렇게 이제 구분되어 있는데 웰스파가 지금 R&D파에 대해서 두 세션이죠. 두 존에 대해서는 지금 언론에서 나갔으면 중국의 녹지 그룹하고 지금 협상 중에 있고요. 그다음 메디컬 파 쪽은 우리가 그동안 그 인포메이션 메모랜덤 형식으로 빌딩을 시작해가지고 빌딩 결과 그쪽은 이제 서울 중대지산 컨소시엄이 우선성 대상자로 해서 협상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물론 잠재 투자자들과 협상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고 그렇게 하고 되기를 바라고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제주 헬스케어 타운 자체가 국제자유도시를 향한 의료 인프라 구축에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전체 설명은 이걸로 장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그 헬스케어 타운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Q&A는 모든 PJ들이 끝난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서울대학교 병원의 닥터 시임이 해주시겠습니다. 서울대학병원은 이 프로젝트의 초창기서부터 어드바이스를 해주고 또 서포트를 해왔고요. 베이직 컨셉트를 만들고 또 디테일 디자인을 할 때까지 여러 방면에서 저희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서포트 지원을 해주신 서울대병원입니다. 그럼 닥터 심의 프레젠테이션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자료를 두 가지 준비했었는데 이 자료보다 먼저 내려가 좋을 뻔했는데 좀 아쉽습니다. 그 오디언스가 주로 한국 분이셔서 저도 이제 한국말로 드리겠는데요. 저는 개인적인 소개를 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0년간 서울경제병원에서 일을 해오고 있고 저는 간호대학을 나와서 석박사는 의료 마케팅을 전공을 해서 사실은 10년간 본원에 주로 이제 치료 전문 병원에서 수간호사나 오는 환자를 기다리다가 그냥 보는 역할만 하다가 강남센터, 즉 마케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헬스 프로모션 센터의 디렉팅을 맡으면서 2003년부터 지금까지 철저하게 마케팅만 공부를 하다 보니 2004년에 JTC와 같이 제주 헬스케어 타운의 컨셉을 어떻게 잡을지 웰리스파, 메디컬파, R&D파이 전체적으로 메디컬 투어리즘, 특히 해외에서 들어오는 고객들 위치에 어떤 인프라가 중요한지에 대한 컨셉을 잡았던 그 팀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글로벌 헬스케어, 그 중에서도 하스피탈 플랜팅이나 외국으로 진출하는 모델이 아닌 해외에서 제주도로 어떻게 하면 환자들이 또 경우에 따라서 웰리스 프로그램을 위해서 외국에서 환자들이 올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5 key components를 갖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2003년에 철저하게 마케팅을 하면서 해외 환자를 유치하게 된 계기는 한국의 헬스케어 시장이 이제는 더 이상 경쟁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이미 1980년대 때부터 헬스케어 인더스트리가 아닌 다른 분야의 인더스트리는 세계로의 진출을 꿈꾸면서 전 세계 여러 지역에 우리 인더스트리의 브랜드를 씹어왔다고 봅니다. 근데 헬스케어는 그동안 도메스틱 시장에서도 경쟁이 치열하지 않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던 관계로 사실은 글로벌 경쟁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2003년에 저희 검진센터, 헬스 프로모션 센터에는 1년에 단지 700명이 외국에서 오셨고 작년에는 3,000명이 오셨습니다. 전체 서울대학교 병원으로는 인페이션트, 입원 환자의 한 5%가 이제는 해외에서 순수하게 외국인들이 지금 오고 계신데 아직 인터내셔널 하스피탈을 꿈꾸고 있는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굉장히 마이너한 퍼센트지만 초기에 0.1%도 안 되던 환자에서 지금 5%까지 끌어올리는데 정확하게 10년이 걸렸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말씀드릴 건데 그 오셨던 작년에 5%의 퍼리너들이 주로 말씀하시는 한국으로 왜 오느냐 메디컬 코리아를 결정하게 된 거의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4가지 컴포넌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왜 한국을 선택해서 헬스케어 서비스를 구매하러 왔느냐 첫 번째는 생각보다 하이 퀄리티다. 즉 적정 가격의 헬스케어 서비스의 핵심 코어 서비스 자체가 굉장히 하이 퀄리티다. 며칠 전에 아부다비에서 오신 분이 스컬 베이스에 4cm짜리 혈관종이 있으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자기네 나라에서 심지어 메이오에도 컨설팅 했는데 그 스컬 베이스 뇌 안쪽, 뇌 안에 있는 혈관종을 건드리면 어차피 출혈이 될 것이고 더 잘하지 않으면 그냥 놔두고 보자. 근데 이제 15살짜리 아이인데 한국에 컨설팅을 했더니 지금 위치가 중요 부위고 클 가능성이 높으니 들어와서 수술하자 하고 머리를 우리가 보통 이렇게 따고 하는 크레니오토미가 아니고 프란스 스페노이나 코로 어프로치해서 그 혈관종만 싹 끊어내는 수술을 했습니다. 또 한 케이스는 성대가 어렸을 때 다쳐서 목소리가 전혀 안 나는 환자였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파시아 이쪽에 있는 소프트 티슈인데 이쪽을 보컬코드 성대에 이식을 해갖고 돌아가서 거의 90%의 자기 목소리를 찾은 환자가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한국 헬스케어가 미국보다 전 세계 어드밴스된 헬스케어보다 래피드 리스판스 반응이 빨리 오고 원스톱 서비스이면서 핵심 코어 서비스 퀄리티를 갖고 있다. 그래서 하이 퀄리티 서비스가 자기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다. 이런 얘기를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꼭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의과대학, 한국에서 최고의 휴먼 리소스, 하이 퀄리티 휴먼 리소스를 가지고 의과대학을 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오래된 역사로 인해서 스트롱 휴먼 리소스들을 갖고 있다는 것이 한국 헬스케어 서비스의 강점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갔고 또 하나는 한국의 여러 가지 인프라스트럭처가 메디컬 투어리즘 고객을 컨트롤할 수 있을 만큼 월드 클래스 인프라스트럭처를 갖고 있다. 얘기를 하고 돌아가셨고 또 하나는 왔을 때
글로벌 헬스케어 영역인 메디컬 트래블과 메디컬 투어리즘으로 크게 나누어질 때 걸을만 하고 치유가 된 상황에서 컬처럴 익스피리언스를 할 만한 많은 곳이 있다. 정말 원더풀 코리아다. 이런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이 네 가지가 사실은 한국이 메디컬 투어리즘의 데스티네이션으로서 아직 굉장히 많은 부분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고 그분들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선 서울대학교 병원이 10년간 그전에는 한국 시장에서 경쟁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더 이상 국내에서 어렵다. 세계로 나가자 세계 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10년간 글로벌 헬스케어에서 마케팅을 해왔고 그 서울대학교 병원의 글로벌 헬스케어에서의 스토리를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이 캠퍼스가 서울대 대학로에 있는 메인 캠퍼스입니다. 한 5만 평 부지를 갖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이 메인 캠퍼스는 대학병원 레벨의 터셔리 마지막 단계로 전국에서 가장 어려운 병을 치료하러 오시는 분들이 오는 곳입니다. 우리 이 서울대학교 병원이 리저널 허브를 갖고 있다. 이 리저널 허브를 갖고 있다는 것 때문에 제주 헬스케어 타운과 같은 곳에도 웰니스 메디컬 파크 앤 R&D 파크가 탄생하게 된 배경인데 보여드리는 바와 같이 어렵고 힘든 병을 치료하는 터셔리 하스피탈부터 시작해서 칠드런 캔서, 그 다음에 노인병, 제리아트릭 헬스케어를 담당하고 있는 분당병원, 또한 이제 커뮤니티 헬스케어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보라의 병원, 그 다음에 이제 헬스 프로모션에서 치료까지를 커버하겠다는 저희 강남센터 같은 헬스 프로모션 센터, 마지막으로 이러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본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바이오메디컬 리서치 인스티튜트를 서울 수도권 지역 한 곳에 갖고 있으면서 리저널 허브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 글로벌 헬스케어에서의 경쟁력이 됐다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헬스케어 서비스에서 저희 서울대 뿐만 아니라 한국 헬스케어가 하이 퀄리티냐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때 자신 있게 저희가 예스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도 전 세계에서 그러면 전 세계에서 메디컬 트래블로 올만한 서비스 분야가 무엇이냐 해서 17개 분야에서 월드 클래스 센터를 어크레디테이션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진료에 있어서 전 세계적인 넘버 오브 케이스가 많고 또 그 결과가 월드 클래스이면서 리서치나 에듀케이션에 있어서도 전 세계적인 탑 넛지를 이루고 있는 그 센터가 무엇인가 해서 발표한 것이 17개 센터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브레스트 캔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링스 캔서라든가 브레인 튜머, 스컬 베이스에 있는 혈관종에 대한 프란스 스페인어를 전혀 상처 없이 스카 안 남기고 수술할 수 있는 이런 탑 넛지 클래스의 하이 테크놀로지가 전 세계에서 월드 클래스 인증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코어 핵심 경쟁력을 갖고 있다를 간과하면 안 되겠다 싶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첫 번째 그림에 있는 것이 UCLA 대학병원에 있는 US 닥터들이 스토막 캔서 오퍼레이션 방법을 배우려고 우리 양환관 교수팀한테 와서 수술 배우러 왔을 때 사진 찍은 거고, 우리 벨지언 닥터들은 우리 로봇, 특히 이제 프로스테이트 캔서 같은 거에 타겟팅된 다빈치라고 보통 얘기하는 로봇 수술 방법에 대해서 배우러 왔을 때 제가 사진 찍어놓은 거고, 러시안 닥터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컬 코드 임플란테이션, 뭐 이런 ENT적인 하이테크놀로지를 가서 에듀케이션 했던 거, 또 역시 차이니즈나 단자니아에서 많은 닥터들이 배우러 오고 있습니다. 그 사진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 진료에 있어서도 월드 클래스일 뿐만 아니라 리서치나 에듀케이션에서도 월드 클래스나 리서치에서 여기서 보시면 매년 SCI 논문 저희가 1,500개 이상을 발표하고 있고, 이것이 결국은 R&D나 기본 하이테크놀로지를 개발하는 인프라가 되고 있을 것이고, 클리니컬 트라이얼, 지금 아까 우리 스템셀, 차이니즈 스템셀 센터에서도 오셨지만 최근에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 디제너레이티브 아스라이티스, 폐행성 관절염, 마지막은 다 인공관절입니다. 인공관절하기 직전에 카티스텐 같은 스템셀을 관절에 주입하는 경우 적절 타임에 인젝션만 된다면 사실은 수술 필요 없고 자기 관절과 비슷한 상태로 제너레이션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그 스템셀 같은 것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 세계에서 그게 임상에 적용이 되려면 클리니컬 트라이얼이 3상까지 끝나야 됩니다. 그러한 클리니컬 트라이얼의 넘버가 전 미국에서 저희가 8위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2009년 데이터긴 하지만 68건 이상의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리서치 랩이 여러 가지 어크레디테이션을 받고 있다는 것도 리서치 분야에서 전 세계 월드 클래스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한 아주 스트롱 휴먼 리소스하고 헬스케어 서비스를 구매하는 이유다라고 외국인들이 말씀하고 있는데 뭐 다 아시겠지만 한국의 메디컬 스쿨 41개의 4분의 1 프로페서들이 다 서울대학교 출신입니다. 서울대학교 출신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이 졸업하고 월드 클래스의 에듀케이션과 트레이닝을 받고 전 한국에 있는 그 메디컬 스쿨에서 또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그런 헬스케어 서비스를 계속 그로잉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헬스케어 서비스의 경쟁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들이 또 얘기하는 제주도도 고민을 많이 하고 제가 지금 오면서도 제주 제2공항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월드 클래스 인프라스트럭처, 억세서빌리티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 인천공항 전 세계 7년간 넘버 랭킹 1위를 하고 있는 인터내셔널 에어포트고 또 하나는 인터내셔널 에어포트에 지금 들어와 있는 전 세계 직항 79개 에어라인 직항이 있고 60개 나라에서 182개 시티에서 지금 직항이 뜨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저희 뭐 많은 부분들이 와서 꼭 뭐 자가용을 이용할 수 없잖아요. 그 트랜스포테이션이 컨비니언트하기 때문에 인천공항에서 서울까지 서브웨이로 1시간이면 심지어 또 1달러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인프라 이런 것도 그들이 꼽는 또 마지막으로 그들이 꼽는 제가 며칠 전에 오신 러시아 분하고 아부다비 분이 저한테 이렇게 시큐어하고 세이프한 도시는 처음 봤다. 밤낮 가리지 않고 시큐어한 곳에서 메디컬 투어리즘 하게 이것만한 곳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는 이분들이 대개 투어리즘 또 헬스케어 서비스 자체가 온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나머지 기간에 치유하는 기간에 컬처럴 익스피리언스가 어디 가서 했으면 좋겠냐 이런 얘기 저한테 많이 하죠. 물론 우리 한국의 컬처럴 익스피리언스 unforgettable하다. 예, 맞습니다. 코리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다양한 음식들 걷다가 헬시 푸드 그 다음에 또 말씀하는 굉장히 많은 역사적인 곳들을 방문할 수 있고 또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전통적인 여러 그 액티비티들을 즐길 수 있고 우리 K-팝 히트 치고 있죠. 저 파리에도 지금 소녀시대하고 같이 갔다 왔지만 다양한 콘서트와 다양한 쇼핑몰 여러 가지 것들이 또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이것들이 한국을 방문하는 이유다라는 얘기를 포리너들이 이미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면 결국은 해외에서 메디컬 투어리즘 고객들이 올 수 있는데 충분할 것이냐. 제가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오고 나면 다들 좋다고 하세요. 그런데 제가 메디컬 마케팅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이 코리아 브랜드가 특히 해외에서 아직 헬스케어에 대해서는 브랜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헬스케어 타운이 성공하려면 한국 코리아 헬스케어 브랜드가 우선 전 세계에서 깃발을 꽂아야 되는데 2008년에 제가 해외 나가서 저희 병원 내지는 한국 코리아 헬스케어를 설명하려고 그럴 때 코리아는 아는데 삼성의 애니콜을 아는데 삼성의 갤럭시 노트는 아는데 헬스케어는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처음에 엔트리 포인트로서 한국으로 오게 할 것이냐. 일단 오기 시작하면 자신있게 말하거나 저희 글로벌 헬스케어 역량이 파워풀합니다. 오게만 하면 그 다음에 콩나물에 물 붓기 식으로 이게 아주 구전으로 아주 빅샷을 하는 데는 저는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그를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다양한 글로벌 컴퍼니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글로벌 헬스케어의 특징이 헬스케어 서비스를 한국에 와서 구매하고 난 이후에 컨티뉴티 케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검진센터 혹은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은 다음에 본국으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갔을 때 보컬 코드에 임플란트 했는데 목소리가 잘 나오는지 그 목소리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팔로우 케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스컬 베이스에 수술하고 간 환자에게 이후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관리 그것이 바로 유비쿼터스 헬스케어를 통해서 가능할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겠지만 미들이스트에서 오신 한 분이 갑자기 어느 날 체스트 페인이 있다라고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무 인포메이션이 없죠. 그 코로너리 안지오그래피 들어갔더니 코로너리 안에 관상동맥에 커다란 스텐트를 갖고 있었는데 그것이 꽉 막혀버렸어요. 그런 경우에 가장 우리 글로벌 헬스케어에 있어서의 핵심 경쟁력은 케어의 컨티뉴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들어오는 환자, 나가는 환자. 그래서 이제 퍼스널 헬스 리코드의 중요성이 또 강조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저기 제가 가지고 온 사진이 며칠 전에 저희가 수술하고 보낸 아부다비 환자를 거기에 있는 보건청에 있는 프리포스트 캔서 센터에서 컴퓨터로 우리 여기에 수술 오퍼레이터하고 상의하면서 팔로우 케어를 하는 화면을 찍어온 내용입니다. 목소리가 95% 돌아온 케이스고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 뭐 저희가 이제 지금 보스턴 또 LA도 마찬가지고 양지, 알마티, 우즈베키스탄 아부다비에 현지 경우에 따라서 오피스, 현지에는 하스피탈 혹은 여러 컴퍼니와 컬래버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으로 환자를 보낼 수 있는 넘버원 엔트리 포인트가 되고 있다는 부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각 지역에서 글로벌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해서 거기에 있는 커뮤니티 파퓰레이션에게 코리아 헬스케어 브랜드를 심어줘야 한국으로 헬스케어 서비스 구매를 하기 위해서 온다는 거죠. 자,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글로벌 기업, 저희하고 컬래버레이션 돼 있는 샤넬, 시세이도, 뭐 LG 같은 여러 가지 글로벌 기업들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 이유는 글로벌 비즈니스를 통해서 비즈니스는 반드시 헬스케어, 건강 문제가 발생합니다.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는 와중에 어떻게 하면 니네 나라의 비즈니스 차 갔는데 문제 있을 때 해결할 수 있게 이런 의미가 많습니다. 이런 네트워크를 통한 엔트리 역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이 글로벌 컴퍼니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슈런스 컴퍼니입니다. 제가 이 아부다비 국영보험사인 다만하고 저희가 지금 저희 원장님 컨트랙트 하는 사진을 며칠 전에 찍고 왔는데 환자들에게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케어, 그 페이어가 누구냐? 결국 보험사들이거든요. 역시 인슈런스 컴퍼니와의 컨트랙트도 굉장히 중요하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High quality, strong human resource, world-class infrastructure, unforgettable cultural experience and diverse network과 유비쿼터스 헬스케어 시스템 이러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을 때 제주도를 포함한 이 한국의 메디컬 코리아가 전 세계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네, 닥터씨 감사합니다. 근데 너무 많이 자기 서울대학교 병원 자랑만 한 거죠. 저 5 키스는 서울대학교가 다 가지고 있는 건가요? 그렇답니다. 어쨌든 서울대 병원이 저희 헬스케어 타운 프로젝트 안에 꼭 둥지를 둘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싱가포르에서 오신 미세스 칸메이의 프레젠테이션을 들어가겠습니다. Mrs. Tan, thank you once again from flying from Singapore. Okay. Good afternoon, everyone, and thank you to JTC for inviting me to share the Singapore experience. To start off, I'd just like to share a little bit of a video that will show you some of the facilities that SingHealth has. SingHealth is an academic medical center, meaning that we provide clinical services. Besides that, we also train doctors, nurses, and life health specialists, and we also do research. So we have 3 areas. So just sit back and enjoy this little video. Thank you.
best care for our patients, constantly improve outcomes through highly specialized care, develop techniques for faster recovery. This is what we do to put a smile back on our patients' faces. When it comes to SingHealth research, it's all about passion. A passion to improve patient care and a passion to discover. SingHealth has a unique advantage as a place for biomedical research. We are ideally positioned to translate research from the lab to patients' bedside in our hospitals. We now have a holistic chain of research activity from discovery to translational and clinical research, and much better chances of significant clinical breakthrough. As the pioneer in medical and nursing education, we are committed to nurturing and inspiring future leaders of healthcare who must be even better than us. The constantly evolving and building a world-class healthcare system, grooming a whole new generation of doctors, nurses, and healthcare professionals in pursuit of academic excellence. We're excited to be partnering with SingHealth in the journey to become Asia's leading academic medical center, nurturing a new generation of doctors and clinician scientists so we can work towards the dream of tomorrow's healthcare. The key to SingHealth's success is having the right people with the right passion and the right motivation. Passion that provides excellent care to our patients in a warm, healing environment. Our motivation, patience, at the heart of all we do. Together, we make tomorrow better than today. SingHealth. SingHealth. Finding tomorrow's medicine. Thank you. I hope you learned something from that. Thank you.
like to just follow through a little bit of the background to SynHealth. And when SynHealth is actually a public sector healthcare organization. So as we are doing the slides, so just give you some history quickly. SynHealth was created in the year 2000 when our government undertook the second time restructuring of public healthcare. The first restructuring was done in 1989 when the government decided to change all our public government hospitals into organizations that are public, using the marketing private sector mode of operation. Meaning all our public hospitals today operate like a private hospital. However, yeah. In 1989, we did the first restructuring. We changed all the government hospitals into privately run hospitals using government activities. The government financed the capital, and every hospital became autonomous, and we will have to look after our bottom line. In year 2000, the second restructuring SynHealth was born. SynHealth was born in the year 2000, and we got our national healthcare group in SynHealth, and we then had 3 hospitals. Today, we are here in Singapore. We have 6 clusters. So you ask why so many when there are originally only 2. In the year 2008, the government decided that SynHealth and the National University Health System, which is formed by the merger of our University of Singapore, School of Medicine, and the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should be the academic medical centers in Singapore. Then you may ask, why is this a little bit of difference between academic medical center and the other regional hospitals? Mainly because the academic medical centers have to do 3 things: provide service, clinical services, do research, and educate the next generation of medical professionals, whether they are doctors, nurses, allied health specialists, or administrators. The regional hospitals, Jurong Health, which is the Newton Hospital, Khoo Teck Puat Hospital, Changi Hospital, and Tan Tock Seng Hospital, and then the National Health. Their focus will be on providing clinical services. They are there at the second level, whereas the academic medical centers at the first level will provide the drive and technology, a leading edge medicine to push ourselves to the next level of healthcare. This is how we are located today. SynHealth and the National University Health System, 2 academic medical centers, and 4 regional centers to provide support. And this is to make sure that our people will have the necessary care, access to care in the fastest and the shortest and the most cost-effective way. In Singapore, our people can choose where they go. The only difference is if they choose to go to a higher level of care center, for example, going to the specialist hospitals instead of polyclinics, then the government will not provide any subsidy for the health care. So in Singapore, we have 2 sectors, the private as well as the public. We are in this area, SynHealth, where
whereas the other private hospitals, like you may have heard about Mount Elizabeth, Parkway Group, Raffles Hospital, and so on in Singapore, in this private sector. At the primary care level, the government sector takes 20% of the market share, the private sector takes 80%. At the hospital level, the government or public hospitals take 80%, and the private takes 20%. This is really because of cost factor, ease of access. At the primary level, there are more primary hospital clinics in the private sector. And at the hospital level, government subsidy is only available in the public sector. So people go to the public sector. And as a public healthcare sector organization, we need to balance quality of care, the cost of care, and accountability for our people. So our health services, as far as income is concerned, we have to be very careful to make sure they meet our commitment. And this is how we are. Inpatient admissions, inpatient days, inpatient surgeries, day surgeries, specialist outpatient visits, polyclinic visits. Polyclinic are primary care level, family physician clinics. And we have step-down care. So we have at the secondary, tertiary, quaternary care, 2 hospitals, 5 specialist centers. At the primary care level, 9 polyclinics, and at the step-down care or community right division, which is the community hospital. This allows us to transfer our patients once they are stabilized at the tertiary centers into the regional hospitals, and also the community hospitals where we continue rehabilitation care. And at the primary care level, they can also move them to continue the care. And this is to enable us to keep costs down by reducing the number of days they stay in the tertiary hospitals, and where they need rehabilitation care, they go to community hospitals where they continue. For example, after a total knee replacement surgery, they will stay in the hospital, tertiary hospital after surgery for about 7 days, and then once they can ambulate, walk, they will be sent over to a community hospital at division where they can continue to stay for another 2 weeks, and then after that they will be discharged to be managed in the polyclinics, or if they need nursing care, go to the nursing home. So in terms of the market share, this is how we are, and I think I'm running out of time, so I have to say, at the end of the day, patients are at the heart of what we do. Thank you. I hope the Singapore experience will spur everyone in Jeju to become even better than us, because we are a very small country. We learn from everyone of you. Thank you. 싱가포르는 참 배울 게 많은 나라죠. 네. 정부는 계획을 잘 세우고 또 민간하고 정부하고 잘 협력을 하면서 영역을 나눠가지고 같이 협력하면서 한 목표를 나가는 싱가포르한테서는 참 배울 게 많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미스터 마티 라웨넨, 이분은 핀란드에서 오셨는데 퓨처 시티, 미래 도시의 설계라든가 그 운영 이런 데 대한 아주 전문가이십니다. 이번에 그 미래 시티에 대한 그러한 얘기를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Okay, thank you for the possibility to visit Jeju Island. I was here 4 weeks ago in other meeting. It was Aspirations meeting, and I like this island, very nice island. So I'm personally living in Finland, in small island. That's why I personally like people who are living in islands. But if you look Finland and South Korea, so that it's one thing where we are on the similar level, so that if you look the education systems worldwide and compare those, so that there are 2 competitors at the moment, so that Finland and South Korea on that list are on the top. Some days it's Finland and sometimes it is
South Korea, so that it means that we both have very good education system, and it gives the, actually, from my point of view, it gives always the basis to do new things and important things. And my background that I have been working in innovation systems last 30 years, so that I have visited over 250 science parks worldwide and consulted over 100 of those in over 20 different countries. But during the last 3 years I have focused more on urban development, urban innovation systems, and I see it so that these science and technology parks behind, together with the university campuses, were a very good start to start the innovation systems. But nowadays we need more and more urban innovation systems, because actually who use these are inhabitants who use these services and products, which are results of innovation environments. And during last 2 years we made a study in the US, in Europe, and in Asian countries, looking for actually that what are actually the best practices in innovation systems in different countries, and we made a conclusion what can be used from our point of view in US, in Europe, and Asian countries. And everywhere we can find a lot of good examples. And we have to understand that there are over 2,000 different science and technology parks worldwide, so that it's not anymore competitive advantage. So that SEISU has now science park, and it's good because it's one of the basic infrastructures which is needed, so that university campuses and science and technology parks are nowadays basic infrastructure when we talk about innovation systems. This was the study in the US, in Europe, and in Asian countries. Singapore was not in part of this study, but it's so well known worldwide, so that there is nothing to evaluate anymore, because it's one of the best cases anyway. And we made also a book which is 350 pages, and there's the story, so that there is one theoretical part which is 150 pages, and every case has 20 pages, and there's the best practices of these innovation hubs. And this is what is needed at the next level for the 21st century cities. So that office and buildings, but also what are the national resources, what we can use, and this transportation, mobility systems. All these are actually changing dramatically during the next 20 years. Health and safety systems, how these are integrated to all these water and waste systems, education and culture, and public administration and services. And if you look what are the key features, so that there are large-scale urban development going on. And this is actually huge headache for the metropoles. If you look in Europe, for example, London and Paris, they have a lot to do, so that it will be on the next level in the sustainability. If you go to the Paris, for example, they don't have any waste covering system, so that recycling system. Every evening they put the waste out on the street, and in the morning the cars come and pick up those wastes, and no recycling system, so that only very traditional system. So that it means that also this urban planning in the future has to be changed. And impact of energy efficiency, so that we are looking at new systems, sustainable energy systems worldwide,
what are the next level systems, and there are a lot of already applications for that. Mobility needs, so that these traditional cars and buses and that are not, we are looking for electric systems, how to use electric cars and so on. Managing water systems and these recycling systems in water systems. Smart service library. I think that these e-services are the most important in this manner, because if you look e-services, we can use those worldwide, and we have to remember that e-services don't need visas or passports. They can go over the borders without visa and passport, so that those are in the future very important part of this system, and those are global systems. We can use actually this everywhere, and this is the layers, so that we have the smart cities, we have eco-cities, and now we are talking about healthcare cities on that platform. But we have to remember when we are planning the cities that we have to take care of the smart cities, which mainly means e-services and e-governance. And also these broadband and ICT systems, but nowadays these ICT systems are quite well working everywhere, but these e-services, as I know, are very important in the future. And if you look at smart cities, there are hundreds of cases worldwide which are only focusing on smart cities, but also there are hundreds of cases which are only focusing on eco-cities. And they are not doing this on the similar level, so that they are smart city and eco-city thinking at the same time. That's the problem on the long term for those cities. And when we are now in Jesu, we have to take care of, so that doing this urban planning, future urban planning, to take care of all these three layers at the same time. And here are the services what are needed, so that my message is that all these three in one package in the future. And it's easy to make when you have new startups where you are doing these things, but when you have old cities, it's possible, but it's very expensive in old cities to make these kind of stages. And this is my hometown. We started this Oulu Medipolis, it was in the beginning of 70s, so that is already 40 years old case. But this is in a way healthcare town, so that we build up hospitals, universities, training centers, research centers, but also this has been platform for the new innovations for companies, so that this is, in a way, actually this is incubator at the same time for the new products and new services. So that it's in one package all these three, so that the service, healthcare services, but also the research, top-level research in universities, in other institutes, but also the companies are involved in this case, so that there are 500 companies participating in this. And this is the other case in Helsinki region. This is mainly focused on high-level academic research. And we are actually, in my hometown, we use this, because this is high-level, and in Oulu we have only 200,000 people living, so that we are not able to develop everything, but we can utilize what we have done in Finland, in other part of Finland, in the capital area in Finland, so that we connect these two systems together in Finland. So that this is national system, and that all case is local, but these are well connected together. But I think this is the idea which also Jesu had to think for the future, how to connect Jesu Island to the other top-level centers, as like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e future, university hospitals in the future. What is the role of Jesu and what is the role of Seoul? Okay, thanks. This was what I thought. Thank you, Ms. Marina. 제주도에 이제 많은 사실 도시들을 건설하고 있죠. 영어 교육 도시도 있고, 헬스케어 타운, 헬스케어 시티도 되고, 또 리저트 컴플렉스도 있고. 지금 여기서 이분이 말씀하신 미래의 도시, 즉 스마트하고 친환경, 에코프렌들리,
그다음에 헬스케어까지 할 수 있는 이러한 세 개가 하나의 패키지로 될 수 있는 도시는 헬스케어 타운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어 교육 도시는 헬스케어를 하지 않거든요. 또 리저트 컴플렉스 같은 거는 또 그러한 스마트하지 않거든요. 거기 릴렉스해야죠. 그래서 이 헬스케어 타운 프로젝트, 헬스케어 타운은 이러한 이 마리오 DC의 퓨처 시티의 컨셉트에 딱 맞는 그런 도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에 프레젠테이션을 해주실 분은 베이징에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줄기세포 이쪽을 내리모시고 그걸 상업화하고 그런 제주에 투자 관심이 많으신 그런 닥터 샤오밍을 소개했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giving me this opportunity. First, I just promise I'll keep my speech short because I know that there will be a dinner waiting for us after this session, and I know it's at this point to keep people hungry. It's not a crime yet, but it's not. It's unhealthy. So. Because we are working in the health sector, so we'll keep that healthy. So let me start with the why we are here. So a few days ago, when I communicated with Minister Ho about this. What really is about this conference, and then I learned the essence of this meeting. So I cut my presentation short, and so we know we are talking about the most advanced technology in the healthcare today. Is used in stem cell technology and the stem cell research result. And what we have now today is not the stem cell, and we can go that far. And we just use the technology and science, and we wanted to bring the benefit of this cell therapy to the patients. So what we have see is we understand the basics of the cell is the primary units of our life, and every one of us is a pile of cells, right? So it will bring the revolution to the healthcare field, what we believe, and it will be new generation of the medicine. So it will meeting the goal of medicine as we discussed in past 10, 20 years. And of course, we know this new technology needs development and need to be in a cozy cradle. So we come to Jeju. And we'll cut all these technical parts. And what do we know? How we got here? Let me divert it to myself. And I'm a Chinese-trained physician and anesthesiologist. In the 80s, in the 1990s, I spent 10 years in the Harvard Medical School to be trained as a molecular biologist. Myself, past 12 years, I was mostly working in the business sector. And also Chinese national healthcare reform, national policy consulting business as well. Anyway, so what brought us here is not only because the technology itself and science, and it also because my boss, Mr. Tsai Jiahua, visionary and bold investors and businessmen. And he acquired the technology from Germany
5 years ago, and since then he worked on the project to move it forward. Now it's become available to all of us, and today, actually not today, I started with about 2 years ago, we bring it to Jeju. Why we choose Jeju? And there's a lot of reasons. However, our journey started about 2,300 years ago. I'll tell you that story later. That's because it's a long story. I'll cut it short. So with all these reasons, and we hope we are not bringing the health to people who need it, and we hope we are bringing the cure to many suffering from uncurable. And we want to help you to be young again. And well, this is a lot of things to talk about, and scientists and the researchers are telling us what we can do now. So what we have is called a programmable progenitor cells, and it's not a stem cells. And however, like I said earlier, it's a stem cell science, technology, and benefits. And it's safe, and it's secure, and it will make us healthy. And it's been approved in Europe. It's close to 10 years now. And this is too technical, so we'll discuss with our professionals and the panelists later, and if you're interested in. And of course, so it brought us the miracles. It is rebuilding the healthy tissue, so it is building our healthy body. And the basis of the science is really now clear and optimal. And so I call it, it's a tissue engineering in vivo, so inside our body to do it. And so this may be used something for all of us again. So these are the working mechanisms and how it works. And of course, this is just the concept. However, we are making the actual application to make it work. And we do have many cases. This technology is strong in these areas. MI and neurodegenerative diseases, autoimmune diseases, and metabolic diseases, and inflammatory problems such as hepatitis. We know that's a big problem in China, and so we probably bring the solution to many of sufferers. There are many cases, and I don't think I have time to tell you all these stories. However, there are many, and we have a booklet or brochure, and so you can find that later in our panel. We will have that for distribution on the desk and outside in the booth. These are very, very exciting, and we see this unbelievable result of healing and recovery. And so this is why we come to present it to you. And these are our service centers and collaborators in China. And we're working with the top hospitals and medical centers in China, and there are some lines that are spaced out of the screen.
And basically, we have started our efforts to build the services here on Jeju Island. And we think it's not only because it has the very best the environment and the natural conditions, and also we probably come to catch. We thought we come catch a train because it was moving very, very slowly in China. However, it's we come to catch a train here in Jeju Island because Jeju is building an international free city. And however, when I learned with other speakers earlier presentation, I think we are catching up with jet plane. And because when you talk about the education, and we do need in the future, we do need the people to work for us and professionals. And when you talk about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er, and we say we are need a lot of that work, and also probably our services sector and also suppliers probably will come to this place too, because we need a lot of supplies as like biological and materials, reagents, and just as simple as test tubes. But anyway, so that will bring us with this free international healthcare town, and I think that gave us a lot of process. But anyway, I think in terms of medical tourism, and I think if we start serving 1,000th of Chinese population, and that probably easily to double, well, it may not be double, probably 2-3 folds increase of your tourism in this island. And so that's, I think that we were catching up the jet plane. And these are the problems we have in China. And so these numbers are mind-boggling because China has the largest population in the world. So what we see the healthcare now is there's many things are available. However, it's what you want or it's what you want to hang on to. So these are the figures. What's the money spent in China today? And we're expecting this number to be double or triple in the next 10 years. So what's the cell therapies are used by the industry and also by the financial sectors. Yeah, it is a start of the revolution, and they would say it in the next 3 to 5 years. And this is what I say. And it's it was quoted from the reports in last November. I don't remember exact dates. It's in the Reuters reports. So why we're here? Yeah, we consider Jeju as a paradise for this new industry, and of course, we know that probably start with the human history and start seeking for immortality with the forever mission of medical professionals. And it was, the first empire of China sent the Shifu to cross his sea to find the panacea of forever living. However, we do find the records in this island, Jeju. So we want to continue the efforts and bring the health to people who need.
And so we're committed to rebuild the house, a house for your body inside out. And we will do our best to make you young again. And so you need to act, and otherwise it may be too late. Anyway, so questions, and welcome to talk to us, and thank you. 프레젠테이션만 다 들었는데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제가 10분으로 제한을 해서 딱딱 끊지 않았던 것이 이거 시간을 내서 저희들끼리 토론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분들의 경험과 그다음 어드바이스 또는 우리가 벤치마킹하는 것이 보다 중요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이분들의 프레젠테이션 듣는 데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게 되었습니다. 자, 시간은 많이 갔지만 누군가가 질문을 좀 해주시면 저희가 한두 개의 질문이라도 받고 이 세션을 마쳤습니다. 저희 많이 Thank you. Hi, I'm Dr. Ann Hilty. I'm a health psychologist, and I also am a resident of Jeju Island with an intention to stay here long term. So I have a very personal and professional interest in this topic. I just want a very simple clarification from Mr. Wu, actually. Very interesting report, thank you. My understanding of this healthcare town originally was that its sole focus was medical tourism. And I think what I've heard from you today is that while medical tourism will remain an objective, the objective overall has changed a little more toward foreign residents and an infrastructure of healthcare for attracting and keeping foreign residents. So I just wonder if I'm actually understanding you correctly in that. Thank you. Yes, thank you for your question. Actually, Jeju, JDC is going to make Jeju Island as a free international city. That's why we need to understand about the concept of free international city, right? So we need to provide medical environment for foreigners in the future to be a free international city. That's why our project Healthcare Town should be a little bit modified to go forward. Thank you. Okay. Any other? 또 다른 분만 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이 없는 것 같은데 시간도 다 되긴 했는데 엔딩을 하겠습니다. 이 헬스케어 타운 프로젝트는 제주도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6개의 핵심 코어 프로젝트 중에서도 이 헬스케어 타운 프로젝트가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어려운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프로젝트들보다. 그만큼 아마 이 프로젝트를 맡고 계시는 분들 또 주위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지금 현재 중국의 투자자들하고 협상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협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계약을 한번 하면 그 계약서대로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계약을 할 당시에 그 프로젝트를 맡았던 사람들이 그 프로젝트가 이게 5, 6년이 걸리는 또 10년씩이나 걸리는 긴 사업인데 그때까지 이 사업을 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남는 거는 다큐멘트만 남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계약이라든가 이런 거를 리걸 어드바이저라든가 어카운팅라든가 하여튼 외부의 전문가를 잘 활용을 해서 좋은 협상과 좋은 계약이 이루어지기를 마지막으로 당부하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Thank you so much today for coming to
10분만에 쓰셔 30분. 이거 누가 여기 넣어? 저희 피아노가 저기예요, 여기예요. 카메라만. 아니 근데 불안해 갖고 이게 안심이긴 한데. 네네, 끝났어요. 카메라를 저기 어디 볼까요? 네, 네. 아니 근데 카메라 누가 가져가고 아, 네, 알겠습니다. 피아노 위치가 저기 들어가는 문에서 정면이죠. 물어보려고. 아, 스크린 쪽이요? 웬만하면 가져가고. 아, 네, 저희 그냥 들어가는 입구가 정면이 되게 하는데 더 편한 쪽으로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어떤 분으로 말씀드리냐면 나머지 카메라 끄고 있던 철새 라인 감고 여기도 뭐 내가 뭔가 얘기하지 않을 것 같아. 저녁에만 일단 정리하자.